민주당의 보궐선거 최종 후보 당내 경선에서 박영선 전 장관이 선출이 됐고 제3지대 단일화 후보로 안철수 대표가 선출됐죠. 자, 한 달여 앞둔 보궐선거를 향한 정치권 발걸음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관련 정치권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정치권 이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예. 먼저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박영선 후보가 우상호 후보 거의 70%대 30% 정도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당원과 일반인 50대 50이었는데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그 결과를 보면 네. 무서워요. 네. 민주당 쪽의 지지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게 드러난 그런 결과였다고 어떤 생각합니다. 말씀이시죠? 우선 박영선 후보의 과거 전력을 다 알아요.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네. 어떤 사람인지도 다 알아요. 그리고 우상호 후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민주당 쪽을 운동권 정당이라고 하잖아요. 지지자들 성향도 개혁성이 강해요. 그런데 두 후보를 보면 개혁성의 면에선 우상호 후보가 사실 월등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네. 본선 경쟁력을 따져서 투표하는 분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다. 예. 그래서 민주당은 물론 뭐 이해찬 대표께서 그 주요 의사결정 정당에 그것까지도 당원 투표를 도입하도록 제도화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지지자 무서운 줄 알고 정치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저는 가장 먼저 느껴진 거고 예. 과거에는 이게 이제 광주 쪽이 유독 정치의식이 높으셨어요. 그게 호남으로 확대돼서 2016년에 민주당에게 철퇴를 가하더니 그 철퇴가 없었다면 민주당은 개혁하지 않았을 테고 대선에서 승리하지도 못했을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서울 지역까지 그러니까 전 지지자와 당원들이 이제 뭐 정치의식 면에서 국회의원들을 앞지르는 그런 상황이죠. 오히려 예. 국회의원들은 호불호에 따라 캠프가 갈라지고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선 경쟁력을 고려한 전략적 투표를 한 당원과 지지자들의 두려움을 알아야 하는 결과다. 뭐 이렇게 봤습니다.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여권의 후보로 일단 당내 경선에서는 일단 단일화가 남아 있지만요. 박영선 후보가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예상했던 부분인데 조금 수치상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제 그 진성당원, 권리당원 그 득표율에서 우상호 후보가 여러 가지 친문 마케팅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선거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지 못했단 말이죠. 이런 것은 이제 민주당 그 지지층에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좀 어렵다. 상당히 어려운 게임이기 때문에 이길 분한테 몰아주자는 심리가 작용했던 것 같고 의원님 말씀처럼 요거는 아마 대선 후보들에도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586 분들 중에 이제 나오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친문 마케팅 내지 그 유사한 마케팅을 통해서 선두권을 달리는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려는 이런 심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권리당원 투표의 결과를 보고 아마 상당히 영향을 받고 접던가 아니면 다른 상황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 그래서 대선의 시그널도 보내는 좀 의미 있는 투표 결과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야권 단일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범여권의 단일화 얘기도 나오잖아요. 시대전환의 조정훈 그 의원도 있고요.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도 있는데 이게 순서가 그러면 조정훈 의원과 먼저 단일화를 먼저 하고 김진애 의원과 최종 단일화가 되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일단은 그런 수순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근데 그거는 의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의미가 다 달라요. 조정훈 후보와는 시대정신, 그야말로 사회경제 개혁과 관련한 그런 단일화 과정이 될 테고 그다음에 김진애 후보와는 열린민주당과의 단일화인데 이 부분은 열린민주당이 가장 열성적 지지자들이 많은 정당입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그 열성적 지지자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움직이느냐가 당락의 일부를 담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의 단일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화의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 일단 이 과정 관리를 지금 얼마나 매끄럽게 하느냐. 이게 남아있는 박영선 후보의 과제인데 박영선 후보는 워낙 유능한 분이세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상당히 유능한 분이세요. 뭐 잘 관리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입니다. 큰 파열음 없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 지지율에 있어서 중도층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향후 본선에서는 좀 어떻게 작용하리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을 보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박영선 후보를 선택했다고 보는 것이죠. 우선 박영선 후보는 앵커 출신이고 사선 의원이죠. 그리고 중요한 정치적 변곡점마다 무대에 계시던 분이에요. 인지도가 높다는 것이죠. 중도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합니다만 저는 중도층은 인지도가 높은 분 그리고 어떤 정파적 속성이 강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분. 이건 실제로 그분이 정파적 속성이 강하고 약하고 보다는 이미지상 그런 분. 그리고 정파보다는 유능함, 실력 이런 쪽을 보는 분들 아닐까요? 예. 그래서 박영선 후보가 중도 소구력이 높다고 생각하고 다만 우상호 후보가 저는 그 서울시장 후보 이렇게 나오면서 다음에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 이 부분은 별로 소구력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빨리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음 총선 출마하시고 우상호 후보도 또 나름 실력 있고 좋은 분이세요. 정체성도 뚜렷하고. 그러니까 미래를 좀 기약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도층을 품고 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박영선 후보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상호 후보와의 관계에서는 중도층이 더 어필을 했죠. 선거운동의 방향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 부분도 언급을 했어요, 사실은. 예. 민간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여대 야 이런 대결 구도로 가게 되면 사실은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어떤 실패를 박영선 후보가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의 프레임에서 중도층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인데 부동산 정책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가 만만치 않죠. 예. 왜냐하면 지구 단위 계획이 실제 특별시장이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주거 정책은 교통부 장관이 먼저 정해놓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의 역할 측면에서 보면 중앙정부를 뛰어넘는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또는 그동안의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결과를 박영선 후보자가 이걸 부정할 것이냐, 기조를 또 부정할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보고요. 이것에서 만약에 부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현 중도층을 끌어안기는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에 반해서 야권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가도 정책에 대한 실패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정책이 피겠다는 것에서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실제 이런 정책적 대결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면을 야권이 차지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 야권 이야기로도 본격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지대 단일화 경선에서 안철수 대표 최종 후보로 지금 정해졌는데 일단 이 모습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원래 예견된 결과라고 본인이 예상을 했을 거고요. 금태섭 후보도 이 지금 표 차이가 공개가 되지 않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정도 감수를 하면서 이 절차를 진행했을 겁니다. 양 후보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품고 있는 내심이 다르긴 하지만 예. 안철수 후보는 이번 그 제3지대 경선을 통해서 아마 컨벤션 효과를 나름대로 기도했을 것이고 네. 토론 예행 연습을 좀 했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금태섭 후보는 좀 새로운 신선한 돌풍을 아마 좀 의도했을 텐데 두 분 다 그런 뜻대로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안철수 후보는 이번 토론을 거쳐서 토론에 약하다는 면은 조금 떨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양측 후보가 국민에 어필할 만한 점들을 내세우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토론의 돌풍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좀 아쉽고요. 다만 어쨌든 제3지대 후보가 결정이 된 만큼 여기서 적용됐던 룰이 그대로 아마 적용되지 않을까 국민의힘 후보와의 결승전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국민의힘 일단 안철수 후보가 금태섭 후보의 1차 단일화는 끝난 거잖아요. 예, 이제 국민의힘과의 상황이 남았는데 어떻게 과정을 평가하고 예측하세요? 단일화는 될 것 같고요. 네. 예. 물론 여당 일부와 지지자들은 단일화가 안 될 거라는 예측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단일화는 될 거고 그 과정이 매끄럽긴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2012년에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단일화 과정을 지켜보면 네. 매끄럽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비치는 것과 그 사람의 본질이 또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단일화가 쉽지는 않지만 될 거다. 예.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감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그건
이 정치공학적으로 선거공학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입당해야 돼요. 그래서 2번 달고 나가야만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그 힘을 다 모으고 거기에 안철수 후보 개인표까지 동원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 당선 여부와는 별개로. 예. 근데 무소속 후보로 치르는 건 아주 큰 돌풍. 그 사람에게 시대 정신이 부여되고 막 그 안철수 후보의 2012년 정도의 위상이라면 무소속 후보로 선거를 치를 수 있지만 지금 안철수 후보는 그때와는 위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말씀대로 2번을 달고 나와야 하는 게 그게 일반 상식이거든요. 예. 근데 아까 화면에서도 나온 것처럼 2번, 4번이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맞지 않는 말이세요.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좀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게 된 거죠.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처음보다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세훈, 나경원 두 후보의 경쟁력은 조금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초기의 출발, 안철수 후보의 출발 때는 뭐 40몇 %씩 지지율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전략을 잘못 쓴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금태섭 후보하고 제3지대 단일화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철수 후보는 별로 얻은 게 없고 금태섭 의원은 제가 농담처럼 김종인 위원장이 대통령 되시면 법무부 장관 찍어 놓은 거다. 예. 그만큼 국민의힘에는 굉장한 도움을 준 분으로 이제 적금을 좀 쌓은 그런 거죠. 예. 안철수 후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내일 모레 그 당내 경선이 끝나면서 한 명의 후보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 이후에 단일화가 그 안철수 후보랑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어떤 뭐 단일화 경선 방식, 뭐 여론조사 문항 이런 거 등등등 세심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거기서 과연 합의를 봐서 단일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예측하세요? 결론 합의는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않는 방법은 그런 그 결과는 사실 정치적 위험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특히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도 이번 단일화를 해서 지든 이기든 정치적으로 얻는 이득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계 개편 문제도 이어지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사실 이번엔 단일화가 승부수예요. 그래서 이거 단일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몇 가지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기호를 몇 번으로 할 것인지 만약에 이기게 되면 그것은 추후의 문제인 것이고 두 번째는 문항의 그 어떤 그 설문 방식이에요. 예. 예를 들면 뭐 어느 후보가 적합하냐 민주당 후보하고 서울시장 나가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쟁력 부분인데 박영선 후보와의 비교해 볼 때 어느 후보가 더 경쟁이 있다고 보느냐.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경쟁력인 부분은 안철수 후보 개인이 좀 더 선호하는 방향일 수 있고 적합도는 이제 국민의힘이 선호하는 방향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좀 세세한 부분이고 크게 좌우될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양측이 단일화를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화학적 결합에 유리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네. 그래서 네. 김종인 위원장이 했던 말처럼 기호 2번을 달고 나와야 화학적 결합이 더 편하다는 겁니다. 또는 오세훈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공동정부론도 그래서 나왔던 것이고 예. 왜냐하면 기호 2번을 달고 나가야지만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 쪽으로 단일화가 되면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당이 깨진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추후에. 그래서 투표에 안 나가거나 소극적인 운동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2번을 달고 만약에 응하게 되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운동의 어떤 적극성이 더 커진다. 예. 이런 측면에서 2번 얘기를 한 것이고요. 예. 국민의당을 뭐 소멸시킨다, 뭐 얕잡아본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네. 선거공학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을 안철수 후보가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단일화 협상에 응할 것으로 저는 보고요. 다만 이것은 국민의힘 후보를 이길 경우에 이제 그런 논의들이 이어진다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근데 아마 그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기호 2번을 단다라는 의미가 사실상 입당을 어떤 요구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또는 합당이 되겠죠. 이런 부분은 향후 그럼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풀어나가리라고 보십니까? 입당 내지 합당이 되겠죠. 이제 입당보다는 합당이 더 크겠죠. 왜냐하면 국민의당을 탈당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은 또 한쪽 시너지 효과 측면에서 약간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것은 이제 사실 정계 개편과에 맞물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너지 효과도 있지만 선거공학적으로 또 향후에 정계 개편 논의를 일단락시킴으로써 또 통합적인 뭐 통합선대위 구성하자고 말씀하시는데 네. 통합선대위 구성이라는 게 합당하고 또 다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거에 시너지를 내면서도 향후 정계 개편에 따르는 당의 위험을 해칭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죠. 네. 그 목적이. 예.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요. 예. 그러면 최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그 안철수 후보와 한 명이 결정된 국민의힘 후보 간의 마지막 단일화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이냐, 안철수 후보가 될 것이냐 어떻게 예측 살짝 하세요? 이런 예측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3월 4, 5일이면 이 결판 나서 네. 제가 패널로 출연을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안철수 후보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점 하락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건 네. 애초에 합당, 입당 논의가 있었을 때 결단했어야 되죠. 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월 4일 날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고 합당해 보십시오. 그게 재보궐선거, 그것도 큰 선거도 아니고 재보궐선거 앞둔 합당을 하니까 정치적 리스크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타이밍이라고 할 때는 예. 그 순간에 필요한 걸 해줘야 되는 거죠. 입당이든 합당이든 초기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저는 합당보다는 입당을 할 가능성이 더 높고 그렇게 해야 시너지도 있다는 쪽입니다. 그리고 예. 합당 여부는 나중에 결정해야지 재보궐선거 앞두고 통합하고 뭐 그럼 이름을 뭘로 하냐. 아. 이거는 서울시장 재보궐인데 예. 통합 쪽에 힘이 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단일화 논의도 위험한 것이 그 국민의힘 마지막 사자 토론회에서도 단일화가 이슈로 부각돼서 다 단일화만 나와요. 네. 그리고 뭐를 하기 위해서 단일화한다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초기에 다소 무리는 있었지만 나경원 후보가 얘기했던 아이 나오면 1억 7천만 원 지원하겠다가 더 그 논의가 확대되고 심화되길 바랬는데 그런 논의가 실종됐다는 건 예. 되게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모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최종 당내 경선 후보가 결정이 되고요. 합동 토론회에서는 모두 4인의 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그 4명의 후보 판세는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글쎄 개인적으로는 분석을 하고 있지만 네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감한 시기이기 민감한 때문에 시기라서, 말씀드리고 예. 있고요. 오늘 내일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100% 일반 여론조사죠? 예, 100% 국민 시민이죠. 시민 예.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 각 후보별로 또 진영별로 다르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2강 2중 이 정도 판세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구체적인 판세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국회 통과 여전히 여전한 모습인데 일단은 통과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이게 너무 지난 이슈여서 통과 자체에 대한 질문은 통과 과정이 급했다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왜 야당은 반대하지 않았나? 음. 여당은 왜 급하게 밀어붙였나? 선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점을 부인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럼 선거 때문에 밀어붙였는데 그럼 선거 때 그렇게 밀어붙이고 실천 안 할 거냐? 그렇게 되면 정말 정치권 전체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에 있는 제 친구들 말에 따르면 제 친구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그때부터 이슈였다고 하는데 이게 30년 된 거래요. 예. 그러니까 30년 되고 검토했다가 뭐 없어지고 뭐 정권의 성격에 따라 또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번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었으니 앞으로 정부 여당이 할 일은 국토부라든지 야당에서 걱정하시는 지점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실제로 타임 스케줄을 내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타임 스케줄을 안 내놓고 뭐 계속 하겠다고만 하면 그건 희망 고문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법이 통과됐는데 그 법을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이 좀 저는 뭔가 헷갈리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패널 분들하고 토론하다 보면 반대하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부산과 관련되는 분들만 찬성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정리가 필요하다. 여당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 이게 대통령께서 부산 방문한 거를 놓고 야당이 비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 총선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빨간 옷 입으시고 막 여러 군데 도셨어요. 근데 그 도는 것도 입장이 있었어요. 진박 후보들이 있는 지역 혹은 뭐 그런 쪽만 다니신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그때 비판했죠. 민주당도. 선거 개입이다 네. 이렇게. 그런데 그걸 가지고 탄핵 운운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선거 개입이다 뭐 비판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탄핵을 쉽게 입에 올리시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당하셔서 감옥에 있는데
저 말씀을 어떻게 하실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생각해보니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대구 출신이시고 대구 지역 정서를 반영하신 거라 그렇겠구나 싶었는데 예. 그래도 관권 선거 선거 개입 비난은 가능하지만 탄핵 운운하시는 건 너무 나가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가덕도 특별법 일단 통과 과정에서는 국민의힘도 같이 찬성을 했으니까 그 통과가 된 걸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TK 쪽 때문인지 확실하게 어떤 입장이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당의 입장에서는 찬성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당내 이제 TK와 PK 이런 갈등 관계 때문이 아니고 네. 실제 가덕도 특별법을 통해서 가덕도가 신공항 부지로 선정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한번 따질 필요는 있었던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이 그 객관적 수치로 이미 1, 2, 3등 중에 가덕도가 3등 했었거든요. 파리공항공단에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30년 정도 걸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로 입지가 선정이 쉽지 않았던 겁니다. 또는 그만큼 입지가 부적합했다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 선정을 했는데 국무총리실 산하의 검증위원회라는 사실상 총리 훈령으로 만든 검증위원회에서 이것을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부칙에다가 이제 김해신공항 확장안은 또 아닌 걸로 이 법령에 부칙에 넣었단 말이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과연 입법부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법률안이 통과됐지만 실제 과연 입법부가 특정 부지를 갖다가 공항 부지로 선정하는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예타도 면제하고 사전 타당성 검사도 간소화하는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적당하냐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이 좀 있는 것이고요. 당내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부산 지역 선거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내년에 있을 대선을 위한 용도다라는 또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령에 따라서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법령에 보면 타당성 조사 해야죠. 사전. 이것은 이제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국토부 장관을 대통령께서 같이 갔어요. 이번에 방문할 때. 네. 그다음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친 이후에 예타합니다. 예타는 기재부 장관이 합니다. 기재부 장관도 같이 갔어요. 근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지 예타를 면제한다가 아닙니다. 네네. 그 말은 뭐냐면 다음 정권이 어느 정권이 돼야지만 이번에 이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될 수 있다라는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약을 내걸 수 있는 것을 열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대통령께서 방문해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이 예. 중립성 의무라고 문제 삼은 부분이 거기에 국토부 장관 데리고 갔고요. 그다음에 기재부 장관 데리고 가서 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식으로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이 길을 열어놓은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럼 국내힘 후보들의 경우에는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탄핵 운운한 부분은 과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예. 대통령께서 이런 행보를 하는 것이 이제는 끝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행보를. 과거에 했기 때문에 또 해야 된다. 서로 간에 비난을 하는 것을 떠나서 대통령의 중립 의무 위반과 공직선거 관리를 충실히 할 의무 이 등은 앞으로 충실히 지켜줘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반론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주호영 대표의 감정이었군요. 탄핵 운운한 것은. 저는 그 지점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입장에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후속 작업을 해야 되는 건 정부기 때문에 모순을 못 느꼈을 것 같아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 전에 가면 좀 모순이 있겠죠. 통과시키라는 압박도 되고. 근데 법이 통과됐는데 그 법에 따라서 가덕도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근데 야당이니까 과거에 민주당도 그랬듯이 비판은 가능하다. 근데 앞으로 이런 식의 비판은 영원히 주고받을 것이다. 없어지지 못할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런데 그거를 탄핵까지 운운하는 건 너무 나가셨다. 이 지점에 대해서 근데 거두어들이시질 않더라고요. 주호영 대표가 탄핵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서적으로 비치니까 별로 선거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정치 일반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